이제 녹두 서점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민청년 사건으로 석방되어 나와가지고 74년에 들어갔다가 75년도에 석방되어 나왔죠. 나와서 이제 내 친구 이제 그 김남주가 카프카라고 하는 서점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보면은 전대에서 이제 수업이 끝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를 찾아왔거든요. 와서 자기들 이제 그 서클 활동하는 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말이 이제 서클 활동인데 그 예를 들어서 그 동아리 멤버가 한 40명 되면 지도교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을 전부 보고를 해야 돼요. 그걸 뒤에서 정보 형사들이 다 취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 형사들이 다 들여다보는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그대로 활동을 하겠냐. 뭐 하려고 그러면 다 체크해버릴 텐데. 그래서 저는 정보 형사들이 모르는 형태로 학습을 하는 게 옳다. 그래가지고 전남대학교에 있는 동아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5-6명을 모아가지고 한 6개월씩 학습을 했어요. 그때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이를테면 윤상훈이가 가장 핵심에 있었죠. 그렇게 해서 3학기를 했는데 한 학기에 6사람이 하고 나서 다음 학기에는 6사람이 또 6사람을 잡아가지고 또 학습을 하고 이 사람들이 또 가서 하고 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그 학생들이 정보 당국에서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새 타임을 지내고 나니까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건 빠져나와야 되겠다. 내가 계속 거기서 지도를 하고 있는 걸 알게 되면은 정보당국에서 알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다 드러나고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빠져나오면서 녹두 서점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책 파는 형태로 간접적인 지도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1977년도에 녹두 서점을 만들게 되었고 더더군다나 돈이 없으니까 헌책방으로 만들었어요. 새 책방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감시도 훨씬 덜 받고 헌책방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새롭게 나오는 그때는 괜찮은 책이 나오면 판매 금지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 책들을 꾸준하게 공급을 하면서 말하자면은 새로운 사상을 전라도 일대에다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저는 녹두 서점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게 78년 결혼하고부터 생활을 했는데 서점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 한 칸이 이제 저희들이 바로 신혼방이었죠. 근데 그 방은 거의 24시간 개방되어 있다고나 할까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공부하고 나누고 이런 분들이었죠.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오는 각 부분에 운동가들도 많이 오시고 노동운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농민운동 또는 뭐 학생운동 이런 그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같이 목격하고 또 끼기도 하고 했고 또 저도 이제 그 새로운 공부를 하는 여성 그룹들과도 같이 서점에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그래서 80년 항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러 지역에서 오는 그런 운동 활동가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사귀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5.18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오래전부터 제대로 된 평가들이 나왔죠. 그런데 5.18에 대해서 좀 턱없이 비난하는 사람들 그 자세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국가에서도 정당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진상규명위원회 뭐 5년인가 활동이 끝났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미진하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은 아마 한국적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약간 그 혼돈이 있겠지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5.18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정당한 대접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고 그 주요 작품이 바로 5.18을 다룬 그런 책이었고 그리고 또 12.3 계엄 후에 나타나는 응원봉을 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나오기는 했지만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 빛의 혁명은 바로 5.18 정신을 기준으로 삼겠다, 중심에 두고 생각하겠다 이런 것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탄핵이 막아선 그날 밤에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다. 이건 바로 그때 희생된 많은 분들의 그런 것들이 전 국민에게
이렇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때 항쟁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대한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45주년이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제 한국 현대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5.18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예술 활동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운동 패턴도 달라졌고 그래서 이게 한국 현대사의 일종의 변곡점 노릇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 이후에 엄청나게 세상이 달라지고 노동운동도 활발해지고 농민운동도 활발해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민주적인 재관행들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군부 독재가 검찰 독재로 바뀌어져 있다든가 그리고 오히려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양태는 훨씬 더 심각한 양태로 바꿔져서 이 사회에 그야말로 암적인 존재로 이렇게 지금도 이제 활약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좀 확대되고 있는 경향까지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은 사실상은 또 다른 어떤 류의 위기도 공존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 위기가 한국 사회 내부 모순이기도 하겠지만은 어떤 외세의 영향도 굉장히 강한 것이어서 이 분단이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말하자면 통일이 되어야 결국 우리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흔히 가끔 5.18에 관한 증언이나 또 이야기를 해주라고 할 때 이제 하고 나면 그때 그렇게 열심히 광주 시민들이 참여하고 했는데 지금 요즘의 사람들은 어떠냐 또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청소년들이 자라서 직장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직장인들의 생활을 들어보면 엄청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5.18 정신이라든가 그 당시 서로 배려하고 나누었던 나눔의 그런 정신들이 우리 사회 깊숙이까지는 아직 이렇게 못 내리고 있지 않느냐. 뭐 때문에 이럴까? 45주년이나 지났는데 45주년이 왔는데 왜 아직 그때 우리가 실천했던 그러한 덕목들이 아직 그렇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이런 정신을 내면화하는데 너무 부족했지 않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18 당시가 이제 1980년 하면 이제 1960년 4.19 비교를 하면 20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벌써 5.18로부터 4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4.19 그때 당시에 발표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또 5.18 때 발표하는 모습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는 놀라움. 즉 뭐냐면 민주화 열기가 가장 상승했을 때 이걸 꺾기 위해서 꼭 비상계엄이 있더라. 그런데 이제 12월 3일 날 바로 그러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국민들의 하여튼 탄핵 즉 뭐냐면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열기가 높아지니까 결국은 계엄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과정이 나온 걸 보면은 역시 우리나라의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소위 검찰 독재나 군부 독재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변한 것이 없구나.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이런 정비가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겪는 고통이지요. 5월에 관련된 사람들, 죽은 사람도 많지만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썽썽하잖아요. 그런데 마약이 없으면 일상생활하기 곤란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몸 안에 총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젊은 시절부터서 직장에서 돌아와가지고 집에를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디서 숨어서 나를 누가 보고 있을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공포스럽고. 그래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새벽 3시, 4시에 습격해갖고 잡아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고통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내 자식들에게
까지도 그 트라우마 영향이 가요. 그 트라우마 영향.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폭력을 당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파괴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가족과 그 주변 전체를 폭탄 맞듯이 이렇게 파괴하는 정말 몹쓸 짓거리다 그런 생각이고, 방금 우리 김상집 선생이 계엄 지금도 이렇게 있고 앞으로도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류 계엄과 같은 국가 폭력은 더 이상은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죠. 어찌 지금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계엄령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계엄령 일으킨 놈들 전부 계몽령으로 조져야 돼요. 5.18 이후에 트라우마가 심했죠. 저희 가족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 여동생, 또 이분들의 여동생 가족들이 많이 다 구속이 됐고, 녹두 서점은 완전히 거덜이 나버렸고요. 그 계엄사에서 책도 다 걷어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파탄이 돼버리고,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복지거래소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매 시간 보고가 되고 감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에서 돌아오면 구속된 가족들하고 만나서 그 트라우마나 고통을 들어주고 같이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우고, 이런 과정들을 쭉 겪어갔기 때문에 이런 그 국가폭력에 의한 어떤 고통이 내재화되었다고는 할까요? 저를 비롯해서 그 가족들은 그야말로 화덩어리가 이렇게 딱 가슴 안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또 저희들은 이런 그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교육민주화운동에 정교조에 관련해가지고 해직되기도 하고, 또 광주 정신으로 태어났다고 생각되는 노무현 정부를 갑자기 탄핵을 해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의 삶이 이런 민주화운동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다시 새로워지는 국가폭력, 이런 것들이 어떤 저 삶을 지배해 왔다고나 할까. 근데 이런 고통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 거죠. 12월 3일날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남대학교 김홍길이라고 하는 연구 교수한테 전화가 왔는데, 선배님 지금 계엄 일어난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야? 얼른 일어나서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아마 나한테 전화를 해준 건 옛날에 5.18 때 비상계엄이 확대됐을 때 전국으로 사전 예비검속 당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깨서 보고 계셔야 된다,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켰는데 이제 군부대 움직임이 보이고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국회 주변에 이렇게 있고, 국회의원들이 넘어가서 의사당으로 막 들어가 있고 헬리콥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어쩌 계엄치고는 좀 이상하네? 무슨 이런 계엄이 다 있지? 왜냐면 87년 6월 항쟁 때만 해도 너무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서 80년이 생각이 나가지고 피신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12.3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시 넘어서 국회에서 땅땅땅 비상계엄 해제 해버리고 나서 끝났구만. 그러게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긴장 안 했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해도 참 멍청하고 서툴르게 한다라고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4시경이나 되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깨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같은 마을에 사시는 강정채 총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어이, 비상계엄 해제됐네. 아니 형님 아까 1시 좀 넘어서 해제됐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윤석열이가 나와서 받아들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윤석열이가 나와서 비상계엄 해제를 받아들이겠다고 할 때까지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들이 아침마다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합니다. 같이 산책을 나갔거든요. 어제 저녁에 죽는 줄 알았대요. 무슨 얘기냐. 자기도 이 계엄이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호흡이 가쁘고 몸이 막 옥죄어 오면서 금방 죽을 것 같대요. 그런데 상당히 지난 뒤에 그것이 약간 해소되고 지금 아침 산책을 이렇게 같이 나가니까 그런 상황이 조금 해소된 것 같다고. 뭐냐면 머리로는 큰 문제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5.18 당시에 그 계엄치하에서 했던 말도 못할 고통이 몸이 기억하고 있다가
몸이 반응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아니 이 집단은 도대체 이게 뭐야? 완전히 지옥에서 악마구리들만 골라가지고 만들어 놓은 집단 아니야? 하는 짓거리가 당당한 뭐 하나도 없지, 추접스럽기 이럴 데 없지, 이렇게 비굴하고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애가 탔습니까? 최근에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그야말로 마음도 못 놓고 또 그동안에 우여곡절도 많고 그런데 탄핵을 시켜놓고 이제 됐다라고 했는데 또 하는 짓거리들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도 못할 경을 쳤으니까 이제는 정말이지 이걸 이겨냈잖아요. 어찌든 이겨내고 있잖아요. 아마 뭐 저들이 어떤 시도를 해도 다 이겨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미국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어떤 방향타를 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련을 지금 겪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80년에 겪은 그 계엄령이나 이런 것은 불의한 세력이 이게 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있다 이런 의식이 아주 강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12.3 여기는 국민들의 그 정당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뽑혀진 대통령이 무슨 계엄령을 내렸다? 이게 정말로 새로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안 받아들여졌어요. 저게 뭔가 하고. 근데 이제 몇 번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상황이 이제 일단은 그렇게 끝나갔는데 그렇게 몸이 기억하고 이렇게 정말로 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물리적인 그런 폭력과 똑같이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나 공포를 심어주는 무지막지한 불의한 힘이다. 불의한 권력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민주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위험에 직면할 일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더 세세하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권을 창출하고 또 이것을 잘 지켜내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그 밤에 한 10시 반인가 이렇게 밑에 뭐 자막이 뜨길래 이제 그 9시로 KBS로 돌려보니까 비상계엄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얼른 옷 몇 가지만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왜냐면 5.18 때 형님이 비상계엄을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예비금속으로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려갖고 저는 본능적으로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라디오를 틀고 차를 몰고 가면서 라디오를 틀고 길가에 듣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로 몰려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와서 한참 있으니까 이제 의장이 국회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다시 나오면서 안사람한테 얘기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안사람이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나왔는데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요거도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제 안사람을 꼈죠. 그래갖고 얼른 텔레비 틀고 봐라. 자네 이 순간을 안 보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좀 있으니까 이제 망치로 땅땅 뚫으면서 계엄을 해제를 하는 거예요. 안사람은 이제 어메 미쳤는가 봐. 이게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제 계엄 이렇게 해제한 것을 첫날 밤 그렇게 보냈는데 5.18 민주광장에 나갔어요.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요 봤는데 후배들이 와서 원로 한 분은 앞에 나오셔야 된다고 막 나오라고 그래서 아이고 난 여기서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마침 내 뒤에 윤광장 선생님 계시길래 형님이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시고 유성규라고 하는 동료하고 둘이 이렇게 지켜봤는데 문영배지요? 쭉 낭독을 할 때마다 엄청나게 중간중간에 박수를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인용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인용한다고 탄핵한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전부 일어나가지고 이제 마구 박수를 치고 그랬죠. 역시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까지 탄핵을 안 하고 미적미적 되니까 헌재를 없애버려야 된다. 헌재 재판관들 이상한 놈들이 많다 막 그랬는데 그것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면서 이제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마침 아들이 왔길래 같이 그 얘기를 했더니
아빠 그 판결문을 내릴 때 중간에 누구누구가 보충의견을 냈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인용이래. 그래서 자기는 중간에 보충 의견을 누가 냈다고 그래서 아 이건 인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그냥 그저께 우리 이제 그 민청 관련자들 모임이 있어서 열 몇 명이 같이 모였는데 그때 마침 우리 김희수 헌법 재판관이 거기 왔어요. 이제 학교 후배도 되고 이번에 이제 국회 측 수석 변호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꽃다발도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김희수 재판관도 한때 너무 심각해서 잠을 못 잤대요. 그 김희수 부인도 하도 물어보는 전화가 많이 오니까 아예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자기도 잠도 못 자고 그럴 정도로 국민들의 애를 태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을 일으키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그야말로 최고 법꾸라지가 여러 가지 알박기를 무수하게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관에서 끌려 나오면서도 마치 자기가 승리자인 것처럼 개선장군처럼 나왔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엄청 기뻤죠. 그래서 같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또 후배가 같이 막 손흔들어 가면서 춤추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박근혜 탄핵 인용되는 장면도 제가 5.18 광장에서 그때 지켜봤었거든요. 그때 그 만난 분이 애국인 학자 조지 카차피커스라고 광주에 와서 5.18을 많이 연구한 학자하셨는데 이 그 촛불혁명이 바로 5.18을 계승했기 때문에 총을 들고도 그 사상자 하나 없이 이렇게 끝까지 싸웠던 광주 정신이 촛불혁명에 이어져 왔고 그것이 지금 이번에 그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났다 하는 그 생각으로 저는 그 순간에 5.18 광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던 것이 정말 그 좋은 기회로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뭐 미국 일국 체제가 다극 체제로 바뀌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제정세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소위 대항해 시대 이후 수백 년 동안 해양 세력들이 전 지구를 지배했잖아요. 대륙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은 밑으로 가라앉고 그러다가 소련 붕괴한 이후에는 미국이 유일한 그야말로 세계의 패자로서 군림을 하고 지냈고 그런 시대를 어떤 사람은 뭐 이데올로기 종언이라고 하는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미국 일극 체제에서 진행되던 소위 세계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몰락 단계에 와 있고 미국 역시 그런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에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그렇게 돼서 이제 세계가 새로운 어떤 지정학적인 대변화, 대변곡점에 이르렀거든요. 이것은 몇백 년 동안 진행되던 축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의 여러 군데의 대립구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말하자면 구도를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몰락하고 침몰해가는 미국과 우리가 운명을 같이 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든 미국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류의 자세를 취할 것인지 이런 아주 엄청난 기로에 지금 서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을 놓고 보면은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원하는 거 다 드릴게요. 이런 그야말로 나라 팔아먹는 매판 세력이거든요. 매국노 세력입니다. 이 매국노 세력이 나라를 맡고 있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수백 년 만에 변하는 다극 시스템에 대응을 하겠느냐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만은 다행스럽게 계엄을 일으켜서 빨리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세계적인 정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서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국제 정치로부터서 만들어진 질곡,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이 상황,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마저도 언론에서 지금 봐본 적이 없잖아요. 엄청나게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국제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국민들이 그걸 또 인식을 빨리 하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 상황이 와서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분단 체제라고 하는 질곡에서 정말로 빨리 벗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TV를 켜게 되면 괴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태극기와 함께 나타나는 성족이에요. 어떤 경우는 일장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미국인 친구가 한국인들이 왜 성조기를 갖고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미국인이 했다는 거예요. 어떤 그 분이 이제 해석하기를 이 사람들은 이 힘센 나라가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렇게 성조기를 갖고 나왔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까지도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일제에 협조한 일제 식민사관을 전파하고 있는 사학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친일 세력들 그 이전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청나라에 아부하면서 자기들은 제후국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했던 조선 후기의 노론파들 그 노론파들이 바로 나라를 일본에게 넘기고 또 일본의 그 침략 이후에 나타난 미국과 이런 세계적인 그런 힘의 판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오는 그런 점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변화하는 그런 세계의 정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깨닫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식민사관 청산, 뉴라이트 역사 청산,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등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일도 하고 근데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동안 비상계엄을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해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하기까지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지만 어찌됐건 탄핵을 이렇게 해냈고 이 과정에 이제 많은 새로운 어떤 시위 문화, 소위 키세스 시위라고 하는 또 응원봉 어떤 문화 집단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해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럴수록 지금 뭐냐면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조기 매듭 지으면서 러시아와 이제 대화를 통해서 협상에 들어가고 또 나토 체제하에 유럽을 포기하고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하여튼 모든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급선회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한중일의 어떤 동맹을 이렇게 하여튼 강조하면서 대중국 어떤 전선을 구축했는데 그것도 사실 자기 어떤 미국의 이익이 보장되는 거. 지금 뭐냐면 군사비 부담을 100억 달러로 올리든가 또 무기도 몽땅 사준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언제고 또 미군 철수를 이렇게 협박을 한다든가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그 국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또 그걸 협박하는데 쓰는 여러 가지 평상시는 이제 미군 철수지만은 이 뒤통수 치는 게 바로 이 계엄 아니겠나.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군의 통수권 자체가 미국 놈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어떤 그 지시 없이 이런 일이 일었다고 생각지도 않고 여기에는 항상 우리나라가 뭔가 발전하고 남북이 통일되어 가고 뭔가 화해 무드가 짙어질수록 이 계엄의 음모가 더욱더 도사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염려를 동시에 합니다.